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하세요, 저는 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콘텐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끼리 리뷰 한번 해봐야지. 좋아, 가보자고. 그러면 빠르게 어쩔 수가 없다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 25년간 종이를 만드는 재지 전문가로 일하며 부와 가정을 일궈낸 성공한 가장 만수.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만수와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 결국 아버지가 살던 집까지 내놓게 된 만수는 취직을 위해 자기보다 뛰어난 재지 전문가들을 하나씩 처리하기로 하는데, 오, 좀 괜찮았나? 괜찮았어. 약간 비디오 여행 느낌? 그러면 이제 볼까 말까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좋아. 수연이는 어떻게 봤어? 나는 쏘쏘? 썼어? 뭐 재미있고 뭐 보기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박찬욱 감독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잖아. 게다가 주연만 봐도 이병헌의 손예진? 조연도 빵빵해? 그리고 코미디가 조금 가미돼 있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대가 좀 이만큼 컸었거든. 그래서 봤는데 재미있었어. 웃겼어. 재미없을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조금 이게 영화가 139분짜리거든. 근데 109분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살인을 이미 2번을 거창하게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려니까 난 좀 긴 거야. 그래서 대체 언제 붙잡힐까? 이러면서 좀 봤던 것 같아. 그래서 감독도 그런 걸 신경 썼는지 두 번째 살인 장면은 되게 짧게 넘어가더라고. 고시조를 죽일 때는 굉장히 짧게 넘어가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총을 쐈기 때문에. 어떻게 봤어 그럼? 나는 너가 쏘쏘하게 봤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 그래? 나는 정말 그냥 간만에 괜찮은 작품 하나 봤다 그런 생각으로 오. 나왔거든. 왜냐면은 일단은 연기파 배우들만 보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실업자가 된 가장이 새롭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경쟁자를 죽인다는 소재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나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인물 변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 이 만수라는 인물이 극이 진행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변해가잖아. 어수룩한 초짜 살인마에서 뭔가 점점 더 능숙해지는 모습이 보이긴 해. 그런 거 같긴 해. 그리고 그 만수의 가족들도 뭔가 조금씩 이 내면 묘사가 달라지잖아. 뭐 예를 들면 미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살인을 하나? 되게 걱정하고 뭐 되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편이 살인을 본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 맞아. 내면 변화? 그런 부분도 되게 세세하게 잘 묘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심리 과정을 묘사를 하면서 뭐 치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원이의 첼로 연주라든지 아니면 권총 그 자체라든지 이런 소품이나 소재들로 이런 내면 변화를 묘사한 부분도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 뭐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봤을 때는 개연성도 막힘없고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재밌게 볼 만한 수작이 아니었나. 수작이다. 나는 간만에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영화를. 그렇구나. 잘 봤으면 됐지. 왜 인정을 못해? 아니 근데 나도 듣고 보니까 그 가족들의 내면 묘사가 괜찮았던 것 같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원래 그런 뭐랄까 불편함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훔쳐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아내도 난 그냥 테니스 치고 놀다가 갑자기 저 사과나무 밑에 뭐가 있나? 이러는 게 다시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그럼 우리 한번 주연 배우 인물 분석을 해볼까? 나부터 해볼게. 나는 주인공 유만수를 연기한 이병헌 한번 선정을 해봤어. 뭐 연기는 당연히 잘한 건데 뭐 특히 범죄를 저지르면서 점점 묻어내지고 익숙해지는 듯한, 그런데 동시에 또 가족에 대한 헌신은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복잡한 인간 군상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 맞지. 그냥 믿고 보는 배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 일자리를 잃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자기가 문제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뭐 최선출을 죽인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면모로 갑자기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의심하면서 막 중간에 아내의 속옷 냄새를 맡으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 바람 폈나 안 폈나 그치. 확인하려고. 그런 찌질한 모습까지 뭔가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너무 잘 보여줬다. 그건 맞지.
정말 찌질했어. 맞아. 이병헌 배우의 프로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너무 유명한 배우라서 내가 세세하게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 대한민국 대표 배우잖아. 그치? 데뷔는 1991년 KBS 공채 탤런트로 아. 했고 커리어를 정말 알차게 채웠는데 우리가 알만한 굵직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 뭐 공동경비구역 JSA나 악마를 보았다, 광해, 내부자들, 뭐 남한산성, 남산의 부장들, 맞아. 오징어 게임, K-팝 데모넌트스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또 장르도 다양하다. 맞아. 오징어 게임에 K-팝 데몬 헌터스. 뭐 더빙도 많이 했고 연기도 많이 했고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말로 표현할 설명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맞지. 나는 특히 만수라는 캐릭터의 기억이 남는 장면 몇 가지만 뽑아보고 싶은데 나는 극이 후반부로 갈수록 유만수가 이 구본모를 죽이는 장면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 그게 첫 살인이잖아. 그치. 뭐 나중에 고시조나 최선출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뭔가 점점 유만수가 사람을 죽인다는 행동에 익숙해지는 듯한 묘사가 나오면서 시퀀스 자체가 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유만수가 굉장히 능숙하게 뒷수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베테랑이 된 거야? 베테랑이 된 거지. 근데 구본모 시퀀스가 내가 봤을 때 그 살인 시퀀스 중에 가장 길어. 맞아, 맞아. 근데 그만큼 이 유만수라는 인물이 처음 살인을 나올 때 그 심리 묘사라든지 아니면 이 캐릭터 간의 관계를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또 그러면서 유달리 살인의 어설픈 모습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뭐 특히 구본모한테 이렇게 총을 겨눌 때 총에 덮은 장갑을 벗는데 장갑이 한 5겹 정도 되잖아. 맞아. 계속 벗어, 계속 벗어.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살아 하면서 근데 너는 뭐 실직했는데 집도 안 팔고 카페도 안 열고 그러면서 죽여야 되는 이유를 자꾸 대. 그런 식으로 좀 어설픈 면모도 많이 보여주고 또 막 난투극도 벌이잖아. 맞아. 난투극 벌이면서 총도 뺏기고 그러면서 본인이 죽을 뻔했는데 뭐 근데 갑자기 아라가 갑자기 폭주하면서 위기를 벗어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그 시퀀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특히 그 소파에 기대서 총을 막 쏠까 말까 하는 그 장면에서 뒤에서 아내가 듣잖아. 맞아. 들으면서 얜 뭐지? 근데 아내가 만수가 이야기하는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납득을 해. 계속 뒤에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너무 웃겼어, 그 장면. 맞아. 그 장면이 사실 유머랑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어두운 주제가 잘 섞여 있는 시퀀스가 아니었나. 맞아. 나도 재밌게 봤어, 그 장면. 그럼 수연이는 누굴 선정했어? 나는 단란한 가정을 꾸린 만수의 아내 미리 역을 맡은 손예진 배우. 손예진 배우가 뭔가 되게 간만에 작품에 나온 거 아닌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결혼 이후에 딱히 작품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나는 그 배우 특유의 사랑스러움이 아직도 있구나. 1982년생인데 맞아. 그 미모, 그 매력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또 왜 처음에는 되게 단란한 가정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손예진 배우가 이병헌 배우한테 가서 우리 남편 막 이러는데 되게 갑자기 현빈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약간 저게 맞나? 나는 보면서 현빈 좀 행복하겠는데? 약간 그 생각했는데. 진짜? 나는 그거 보면서 괜찮나? 이렇게 내가 대신 눈치를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 배우의 사랑스러움이 그만큼 아직도 남아있어서 한번 짚고자 선정하게 됐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손예진 배우의 데뷔가 1999년 꽃을 든 남자 CF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청순 이미지로 눈에 띄었다고 해. 그리고 익히 알려졌다시피 2001년 포카리 스웨트 광고 청순의 절정 나나나나나나 이거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많은 매력을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보여줬는데 2003년 클래식도 있고 2004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도 있고 또 10년 건너뛰어서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016년 덕혜옹주에서도 그 미모가 변하지 않잖아. 맞아. 근데 미모도 미모인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야. 그치. 연기력도 너무 대단해서 이 손예진 배우가 이미 대한민국 3대 영화상에서 무려 5번을 수상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해. 매력이 어마무시하지. 그치. 게다가 이 매력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리고 또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했어.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치. 사랑의 불시착 정말 재밌었는데 나는 그 인물별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먼저 그 아까 형선 오빠가 말했다시피 이병헌 배우가 법모 역의 이성민 배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넌 죽어야 한다 하고 죽이는 장면. 되게 그 계단 뒤에 숨어서 제발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애걸복걸 하잖아. 아, 그지. 대신 안타까워 하잖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몰입을 잘하는 F형 사람이라면 안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죽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좀 우펐어. 되게 아 저렇게 둘 다 짠한 사람인데 서로를 죽이고 죽여야 되나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만수가 심어놓은 사과나무를 미리가 한번 파보잖아. 팔자. 그걸 파는데 또 만져봐. 어. 물컹거려. 사람의 발이 만져져. 뭔지 알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다시 묻고 아들한테 아빠가 돼지를 콩돼지 바베큐 해주잖아. 음. 그거야 그거. 이렇게 좀 묻어둔다던가. 나 같으면 집 앞마당에 그렇게 묻혀 있는데 좀 섬찟하거든. 근데 나는 또 되게 헌신적인 가족애를 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마지막에 최선출 죽일 때는 영상 통화를 계속 걸잖아. 걸어서 당신이 나쁜 일을 하면 그건 우린 다 같이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결국에는 서로 가족으로서 아껴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모습으로 난 느껴졌거든. 아 진짜? 난 말리는 장면으로 느껴졌는데. 말리지만 근데 또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네 편을 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난 이해를 했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맞아. 그럼 계속해서 시사인 이슈 토크로 한번 넘어가 봐서 이 대주제가 이 작품의 대주제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어찌 보면 가장의 이야기잖아. 그치. 만약에 너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연이 너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게 가족이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막 다만 막 억대 빚을 져야 된다 이런 거는 못하고 막 장기 팔아야 된다 이런 거는 못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난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는 아직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앗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것을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뭐 당장 우리 집 강아지만 해도 이렇게 애정이 가는데 나는 좀 많이 가족을 위하는 편인 것 같아. 오빠는 어때? 나는 결혼을 해야 그 정도 책임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내가 느꼈을 때 나도 그렇고 뭐 내 주변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결혼을 하면 뭔가 책임감이 좀 달라지더라고. 아 그래? 근데 결혼 전에는 사실 남자는 그냥 애 같거든. 나도 좀 그렇고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나는데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까지 생기면 나도 정말 몸을 엄청 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엔잡을 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뭐 여기저기 가서 일 얻어서 일하고 그러면서 가족 건사해야지. 아마 내가 가장의 입장이 되면은 나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당연한 것 같아. 그러면은 실제 극중처럼 아들이 막 휴대폰 훔치고 그리고 오빠는 남자니까 아내가 막 살인을 해오고 이러면 좀 눈 감아줄 수 있어? 좀 극단적인데? 아니 나는 그냥 이 극중 상황을 얘기한 거야. 근데 나도 뭔가 눈 감아주게 될 것 같아. 이제 또 뭐 만약에 아들이 뭐 훔쳐가지고 걸렸다 하면은 나도 이제 가서 뭐 무릎을 꿇고 같이 빌던지 뭐 하든지 해야지. 네가 안 했다고 해. 야, 우리 가족은 전쟁 중이야. 너 할아버지 기억나지? 여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될 것 같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는데 내 조카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 그래? 그러면 야 빨리 가서 자수하고 집값을 치르고 오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이 그런다 하면. 내 직계 가족이 그런다. 이게 또 작품에서 만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25년 차 이 종이를 만드는 전문가인데 갑자기 일을 잃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치. 오랜 경력이 있으면 다른 일로 쉽게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너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했던 이 꿈 같은 일을 계속 하겠어?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마음은 꿈이거든. 지금도 꿈꾸고 있고. 근데 마음은 꿈인데 내가 이 일을 난 아직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막 초입을 시도하려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꿈을 그냥 내 현실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다른 일을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꿈과 가까운 일을 찾지 않을까? 난 좀 현실파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너가 그 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잖아. 만약에 너가 그 일을 한 20년 한 전문가야. 아, 근데 전문가여도 어. 나는 카페 차릴 것 같아. 총에 맞느니 카페를 차릴 것 같아. 음, 왜냐면 나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 난 오로지 이것만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난 다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냥 그 전문가라는 거는 어디 명함에 이렇게 한 줄만 박아놓고 다른 일 할 수 있어. 오빠는 어떤데? 나도 아마 되도록이면은 나도 다른 일을 찾겠지. 근데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내 나이에서 20년 넘게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치면 나는 이미 50대가 넘어가거든. 그렇네. 근데 그 나이에 내가 새로운 일을 찾는다? 굉장히 겁이 날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정말 잘해온 일이 있는 거잖아. 근데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게 이전이랑 아주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쌓아온 습관이나 관성도 있을 건데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그 경력에 맞춰서 꾸려놓은 가족도 있을 텐데 그 가족도 내 커리어에 맞춰서 새로운 삶의 루틴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게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딱 이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상황이지. 이제 뭐 만약에 나도 구본모처럼 장인의 집이 있고 막 음악 카페를 차려줄 만한 여력이 있고 음악 그 도구들 엄청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하겠다는 아니네. 고민해보겠다네.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때가 되면 25년 동안 아나운서로 살아온 건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해서 새롭게 길을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20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아까 뭐 가장이 되면 엔잡도 하겠다며. 그치. 그러면 제2의 직업으로 할 만한 게 뭐 있을까? 나는 아마 지금도 늘 너랑 마찬가지로 다른 일도 항상 찾아보고 싶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 상황이거든. 근데 만약에 하면 좀 사람이랑 상호 관계가 적은 일을 좀 하고 싶다. 안 만나겠다. 그냥 좀 혼자서 글을 쓰든 뭐 컨텐츠를 만들던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닌 지 3년이 넘어가거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새로 계속 만나고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성과로 뭔가를 이어가야 되는 과정이 나는 좀 험난하더라고. 약간 내 성향이랑 아주 맞지는 않더라고. 그치. 근데 오빠의 직업 특성이 더더욱 사람을 만나고 성과를 내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참 아이러니한 게 나는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동시에 또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쌓으면 기가 빨린단 말이지. 사람 많은 데 가면 기 빨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나거든. 그게 약간 상충되니까 좀 피곤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럼 수연이는 제2의 직업을 찾는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나는 오피스룩을 빼입은 사무직 있잖아. 사무직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맨날 그 왜 오늘의 출근룩 OOTD OOTD What's in my bag 뭐 이런 거 하고. 알지? 그 H라인 스커트 같은 거 입고 오늘의 출근룩 이런 거 하는 좀 깔쌈한 커리어 우먼도 돼보고 싶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더 하고 싶다면 책방 사장님? 갑자기? 아니, 완전 극과 극이지. 아니 지금까지 계속 오피스룩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말했듯이 나는 여러 개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책방 사장님처럼 뭔가 내가 소규모 모임을 만든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안에서 꾸리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이 안 되면 책방 유튜브를 한번? 그런 식으로 난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사업 확장 욕구가 아주 큰데요. 그래요? 도서 책방을 하나 열어서 그걸로 거기서 공간 대여도 하고 거기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책 유통도 하고.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아? 내가 만수 같은 상황이면 난 제지 공장을 차렸어. 물론 돈만 있다면. 맞아. 그러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AI가 좀 산업을 대체해서 기존의 인력들이 다 잘리고 요런 상황이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잖아. 어떤 게 지금 좀 대체되고 있을까? 난 되게 의외였던 게
예전에는 AI가 부각이 되면 음. 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체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오. 근데 지금 가장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뭐 회계사라든지 뭐 아. 변호사라든지 변호사도?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뭐 오.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은 뭐 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 아 진짜로? 실제로 작년에 미국 작가 조합에서는 이 작품을 만들 때 특정 비율 이상으로는 AI를 업무에 쓰지 말라고 파업됐었잖아. 아 할리우드에서. 어. 근데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위협받는데 반해서 이 육체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대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적어지는 느낌이더라고. 아마 물론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체가 될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뭐 건설업계 막노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좀 거친 현장에서 몸을 막 굴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체 여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 아. 이제 대체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잖아. 그건 좀 의외긴 해. 근데 그거는 사실 챗GPT에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뽑아내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업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어릴 때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나는 이 주제를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고객 서비스였어. 아, 서비스 센터. 콜센터? 그거 이제 없고 챗봇이 하잖아. 맞아. 난 그거 안 쓰는 홈페이지 못 봤거든, 챗봇. 음, 근데 챗봇한테 물으면 조금 답답하긴 해 아직. 맞아. 나는 이걸 묻고 싶은데 자꾸 이런 거밖에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나나 봐. 아니 나도 사실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하나 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확인이 좀 늦어가지고 ARS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번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 그냥 영업점 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AI라고 다 똑똑한 게 아니야. 맞아. 좀 답답할 때가 있어. 맞아. 그럼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 현장 노동자? 왜냐면은 거기에 알바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현장이 역동적이야. 그러니까 그 AI가 들어간 기계는 아직 뭔가 사람보다 행동이 좀 느린 부분도 있고 뭔가 사람처럼 순발력 있게 매 순간 대처하기는 아직은 어렵잖아. 그치. 뭐 무거운 마대자루를 들고 가다가 내려놓고 빗자루를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변수들이 좀 다양한데 그거를 아직 AI가 육체적인 능력과 함께 갖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치.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새로 나온 거고. 그런 단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대체가 되려면 멀지 않나. 근데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AI는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영상 만드는 이 좀 기존의 사람들이 앉아서 하던 직업을 하는 거고. 이제 사람이 일어서야 사람이 돼? 이제 AI가 효율적으로 뽑아낸 건물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만드는 거지. 약간 노예처럼. 반대 뒤집혔는데?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어. 그러게 많이 다르네. 우리가 걷고. 나는 기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내가 지역 라디오 리포터를 했잖아. 그러면서 유사 기자 체험을 했어. 근데 그때 그걸 취재를 하려면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야 되고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소스를 뽑을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카메라로 담고 녹음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AI한테 맡겨서는 안 나오잖아. 이게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를 딱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자가 제일 대체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순 뭐 스포츠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이니까 뭐 그런 건 AI가 하라 그러고 이런 취재나 아니면 무슨 현장이 있을 때는 기자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라고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 나는 거기 동감, 100% 동감. 이제 같이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기자로 루트를 돌려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 진짜 업무가 AI로 돌려서 만족시킬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이 취재처도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글도 따로 여러 개를 또 써야 되고 동시에 너가 얘기했던 대로 카메라 감독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카메라 영상도 따로 찍어야 되고 이거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편집점을 찾는다는 게 AI는 힘들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럼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쩔 수가 없다의 명장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명장면?
나는 명장면보다는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야? 뭐냐면 그 박희순 배우가 세 번째로 죽잖아. 그지?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술을 같이 잔뜩 마시잖아. 그때 너무 즐거워. 나도 너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너를 안 죽이면 지금 앞서 두 사람은 개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유독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단어가 딱 꽂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수미상관 느낌? 맞아. 그리고 제목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인상 깊었어 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만수가 그 충치를 본인이 렌즈로 직접 뽑잖아. 맞아. 내가 어디서 해석을 봤는데 그 치통이 만수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본인이 아픈 근원인이 충치를 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리 있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손바닥에 더 이상 글씨 안 적고 맞아. 이것도 안 하는 게 그것도 좀 기억에 남았어. 맞아. 그리고 그 마지막 살인에서는 뒤처리도 되게 깔끔하게 하잖아. 자리 이렇게 전부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이 잔을 손에 올렸다가 몇 번 떨어뜨리면서 뭐가 더 자연스러운 위치인지 확인하고. 맞아. 그걸 보면서 야, 이 캐릭터 변화가 정말 심해졌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그럼 오빠는 어떤 게 드르륵탁이었을까? 나는 근데 유독 이 범모의 아내 아라를 연기한 염혜란 배우가 나오는 장면들이 유달리 기억에 남더라고. 인상 깊긴 했어 근데. 아니 이게 뒤로 갈수록 이 장면이나 시퀀스의 분위기가 무거워지잖아. 근데 이 초반부 유머를 나름 담당하고 있는 시퀀스가 아무래도 첫 살인 장면인데 거기에서 염혜란 배우의 활약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기억에 특히 남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만수가 범모를 죽이려는 장면에서 이 만수가 범모를 꾸짖잖아. 근데 뒤에서 아라가 그거를 다 듣고 있어. 맞아. 지금 남편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려다 말고 그걸 다 들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에 공감해 갑자기. 뭐지 막 하면서 막 공감을 해.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셋이서 아라랑 범모랑 만수랑 난투극을 벌이면서 이 총을 뺏으려고 하잖아. 맞아. 그 장면도 웃기긴 해. 근데 아라가 총을 뺐는데 뺏어서 만수를 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인 범모를 죽여.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터져서 범모를 그 죽이는 장면도 되게 허무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사들이 만수의 혐의를 막 파악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아라가 신들린 연기를 통해서 이 본인의 죄를 본인의 죄를 이 남편이 그냥 실종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또 인상 깊었던 게 원래 아라가 굉장히 연기를 못하는 배우 지망생으로 나오는데 정작 남편이 죽으니까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설정이 난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라가 연기를 잘해서 이 죄를 그냥 떠넘기면서 이 만수가 처해 있던 혐의가 다 풀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만수가 아내가 그랬다고요? 그분 와이프가 그랬다고요? 약간 개이득인 상황 아니야?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지. 그치. 만수한테는 해피엔딩이지.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막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이 동시에 만수의 범죄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종의 연쇄를 만들어낸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인정합니다. 진짜. 그래서 덕분에 초반이 재밌고 후반으로 갈수록 스릴러가 되지 않았나 싶어. 맞아.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콤뷰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콤바.